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유언장 보관제도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주위원실의 양지원 선임비서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유언장 공적 보관제도와 법제화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국회의원 이주위가 주최하고 유언 법제 변호사 모임이 주관하는 유언장 보관제도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보관제도의 필요성과 법률안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주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언법제 변호사 모임이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계신 이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유언법제 변호사 모임 대표와 한국후견인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계신 소순무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증서 등록 보관제도와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정현준 연구 담당관님 오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원 부천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님 오셨습니다. 김구열 검사님은 오신다 그랬는데 잠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먼저 그 일정을 제가 원래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또 갑작스러운 좀 상황 변화로 11시로 급하게 옮기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양해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 지금 우리 비서관님 녹화되고 있죠. 네네. 예. 비록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하셨지만 이 제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주제인 만큼 저는 오늘 토론회 이후에 상당히 여러 쟁점이 도출되고 또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녹화가 된다는 점 주지하시면서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내용 발제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국회 토론에 함께 준비해 주신 소순무 유언법제 변호사 모임 회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발제 토론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변호사 할 때도 확실히 이 상속분할 제도가 제가 변호사 하던 초기보다 훨씬 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했던 사무실에서도 앞으로 우리 좀 미래의 우리 사무실 먹거리 한 분야로 이 상속제도 쪽을 좀 삼아야 되지 않냐, 이런 회의를 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한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그 법적 분쟁화하고 있는 영역인데 여전히 그 제도가 과거에 좀 낡은 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여러 사례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사소한 그 형식 미비가 아주 민감한 서로 간의 그 쟁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분쟁화되기도 하고, 그 사소한 흠결로 인해서 유언자의 그 사망자의 어떤 의사가 제대로 좀 사후에 승계되거나 관철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번에 좀 저희가 꼭 짚고 바람직한 제도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최근에 아주 두껍고도 중요한 연구서를 발간을 하셨던데요. 제가
출력도 해놓고 조금씩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미 충분히 연구도 되었고 그 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저는 충분히 좀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 논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적어도 좀 법률가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견이 있을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논의 해주시는 그 내용으로 제가 의원님들 설득하고 모아서 귀결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순무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뭐 축사라기보다 인사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보니 감개가 모량합니다. 지난 2023년 우리 이 의원님이 오늘의 그 간담회 의의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미 저희가 유언 법제 변호사 모임에서 주도해서 2023년에 유언자 공적 보관 제도가 발의는 됐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고 그동안 돌이켜 보면 이제 유류분을 둘러싼 헌법 불합치 결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안 입법, 구하라법 뭐 이제 기업은까지 입법이 됐습니다만 정작 이 중요한 우리의 유언과 노후 설계, 자기 결정의 중심이 되는 유언을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안 된 것이 참 유감입니다. 이번 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입법화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유언장의 공적 보관 제도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 공적 보관으로서 유언장의 존부 있느냐 없느냐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일선 뭐 가정법원이나 많은 가족들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뭐 있었는데 누가 없앴든지 일부를 또 훼손했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정신이 말짱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가족이 모시고 가서 공정을 받는 이런 분쟁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 사회적 병이 사라지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 복지에 쉽게 다가갈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정연준 담당관께서 많은 비교법적 연구를 하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도 아마 특히 그 보관 방법이나 절차, 민법과의 조화 이 부분이 큰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현준 담당관은 저기 법원직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큰 연구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깊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발제를 부탁하는데 25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쟁점을 주로 해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 정현준 담당관님. 변호사님 잠깐 먼저 사진부터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구열 검사님 방금 오셨습니다. 네, 그럼 저 발제자분들과 참석자분 의원님하고 다 오셔서 먼저 기념사령하고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예, 감사합니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저 책상 위에 아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저희 연구 보고서 일부를 인쇄해 가지고 유언 등록부 시스템 예시 화면이라는 위인물을 올려져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제 틈틈이 보시면서 발제를 들으시면 훨씬
설명이 잘 와닿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유언증서 등 등록 보관 제도의 도입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축약하여 발표하는 것이고, 만약 인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그 PDF 파일을 인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유언의 성립과 집행, 이 부분은 다들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5종,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으로 나누고 있고, 역시 유언 제도의 큰 두 축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아니고, 검인 절차는 일종의 증거 보전 절차로서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유언의 상태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검인 조서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상속인들에게 유언의 집행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 의견이 검인 조서에 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없다, 이의가 있으면 있다 라는 진술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 발제와 그리고 이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집행은 별개이고, 이거를 집행하는 자는 유언 집행자, 그리고 유언 집행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제 유언으로 정하면은 정한 사람, 그 다음에 정한 사람이 없다면 상속인이 되는데, 이 상속인이 법정 유언 집행자가 되는 것은 우리 민법의 특유한 규정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법원이 선임하는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을 위한 일체의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교과서가 유언의 집행이라고 하면 검인 절차부터 설명하는데,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검인 절차는 유언의 효력과 무관하다,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재판에서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검인 절차가 재판에 의한 유언 집행과는 무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인 절차는 어디서 의미를 갖는가? 검인 절차가 의미를 갖는 것은 재판 외의 집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유증이다 하면 등기예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검인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검인조서에 상속인의 이의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의했던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든지 아니면은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즉, 아까 그 빨간 박스에 있던 관계인의 진술 부분이 유언 집행과 검인 절차의 접점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예금 같은 상속 금융재산을 보겠습니다. 판례는 가분 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이제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은 상속인 전원의 연서나 동의가 있어야만이 요 상속 예금의 명의 변경이나 출금에 응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법리와 상속 금융 실무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상속 금융 실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유언 집행에 따른 예금 출금의 검인 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이제 가이드라인 24년에 마련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상속 금융을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금융기관의 태도는 비단 상속 예금의 일반적인 출금이 아니라 이 유언에 따른 수증자가 출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인조서에 상속인의 다툼이 기재되어 있다, 아니면은 유언의 효력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 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 이의가 없는 검인조서는 상속예금 출금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이런 이제 조사를 바탕으로 검인 절차가 현실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법관의 눈입니다. 검인조서에는
법관의 눈으로 본 유언의 상태가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런 걸 유언장을 심사를 할 때 거민조서에 기재된 법관의 눈을 빌릴 수 있죠. 이에 따라서 각 은행마다 외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이제 은행처럼 각 유언장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해야 될 주체들의 부담이 감소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언은 성립 시에는 유효해도 그 후에 철회될 수 있고, 철회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적절하게 조사하는 방법은 상속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철회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 없느냐라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 유언을 심사하는 은행 같은 주체는 이 거민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언 성립 후에 철회 같은 상황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역으로 이용하면은 유언의 집행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거민 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재판 외에서 유언이 집행되는 것을 견제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언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빨간 선은 유언장에 대한 거민 사건에서 거민 기일이 실시된 횟수고요. 파란색은 사망자 숫자입니다. 사망자 숫자와 연동되는 면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은 증가하는 추세죠. 유언장의 거민이. 이게 보면은 요 기간 동안 다른 상속 설계의 선택지, 유언 대용 신탁, 공정증서 유언 이런 것들이 활용이 늘었음에도 유언 제도의 활용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사망 직전에 유언장을 쓴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기사에서도 쉽게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거민조서 24년도 거를 130건을 분석했더니 이제 사망으로부터 이제 유언 작성까지 그 기간이 며칠인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0일 이하가 25% 몰려 있다는 점에서 사망에 임박해서 유언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그런데 중간값이 460일 가량, 그리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21%에 달했다는 점에서 미리 유언을 준비하는 비율도 상당합니다. 이런 기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유언 등록 보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신청의 편의성, 대리인, 우편, 온라인 이런 거에 과도하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점과, 그리고 자필 증서 유언을 선택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는 아니다. 대체제의 등장, 그리고 일찍 준비하는 이런 만약에 상속 설계를 미리 하는 경향이 확산되어도 자필 증서 유언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언 보관 제도의 가장 밀접한 통계인데요. 보관 발견의 경위를 거민 조서를 통해서 분석한 겁니다. 거민 청구인 등이 보관, 요거는 뭐냐면 유언자가 이제 유언장을 직접 주었거나 아니면은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 있다라고 알려준 것처럼 유언자의 의도에 따라서 유언장이 발견된 경우이고, 유품 등에서 발견한 거는 정말로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경우, 아니면은 존재는 알았는데 내가 유언장 쓴 게 있다. 그런데 그 위치는 몰라서 이제 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수색해가지고 발견한 경우를 모은 겁니다. 제3자의 보관 위탁은 뭐 변호사 아니면 뭐 종교단체에 보관을 위탁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모은 건데, 거민 청구인 등이 보관한 경우가 108건, 유품 등에서 발견한 경우가 1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품 등에서 발견한 경우가 이게 10%가 넘어가는데요. 순수하게 거민기일에서 유품 정리 중 발견했다라고 말한 경우만 해도 11건이었습니다. 8% 정도 되는 비율이죠. 유언의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사망 직전에 쓰면은 이의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제가 요 비율을 조사했더니
이 작성일부터 사망일까지 기간이 짧다고 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길다고 해서 적게 제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제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슷비슷한 수치인데 오히려 작성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길면은 미세하게 이의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 녹음 유언은 흔히 이제 학계에서도 뭐 요즘 많이 사용할 것이다라고 관념적인 추측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검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부분인데 2011년도까지만 해도 활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통계를 내보았더니 큰 폭으로 늘었죠. 당연히 여기에 기여한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녹화기기만 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녹음 녹화되고 있고 저장 방식도 보면은 녹음보다 동영상의 비율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거의 뭐 안 쓰이던 제도인 녹음 유언을 실용적으로 재탄생시키고 방식도 동영상 촬영이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유언 분쟁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요건을 누락해서 효력이 부인된 경우가 주류였고 이거는 조언만 해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외관 형식상 하자가 드문 공정증서에서는 주로 뭐가 무효사유로 나타났냐? 유언의 철회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관을 해주는데 요거는 다시 상속인 등이 반환을 받았다가 이 영미권의 상속 절차인 프로베이트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법원은 순수하게 보관처만 제공하는 것에 가깝죠. 미국도 영국과 유사한데 영국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수령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반환되었다가 전달된다 그 프로베이트 절차로 진행된다는 큰 모양은 똑같고 법원의 역할도 그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해 주는 것에 좀 한정된 면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전부터 이 등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자필 유언 증서 같은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이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2020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보관 신청 절차상 특징을 보면 보관소에 직접 본인이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수증자나 유언 집행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관할의 제약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보관 신청에 따른 심사는 외형 요건을 심사해서 자필 증서 유언이 아니다라고 하면 각하를 하고 보관소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든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자 유언 집행자의 정보는 보관 신청 후에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철회는 보관소에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사망 시에 이제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스스로 탐색하는 경우와 그리고 보관 사실이 통지에 따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일본의 제도가 특이한 거는 이 지정자 통지라고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사람을 써도 이 사람이 상속의 수증자, 유언 집행자가 아니면은 통지는 받았는데 열람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그런 걸 주의해서 통지받을 사람을 쓰라고 합니다. 유언 보관 기간을 보면 이제 사망일로부터 분쟁 방지에 필요한 기간 50년, 이게 원본을 말하는 거고 전자 파일은 150년 보관합니다. 그리고 보관 효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검인 절차를 면제합니다. 근거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지 파일이 있으니까 유언서의 상태를 검인 절차에서 굳이 확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검인 절차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구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이 법원의 보관 제도랑 별도로 중앙유언등록부의 유언, 상속계약, 기타 상속계약 모든 문서의 정보를 집중시켜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신분등록청에서 중앙유언등록부에 누가 사망했는지 정보를 주고 그 중앙유언등록부에서 이 사람의 유언이나 상속계약이 어디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 또 알림을 줍니다. 그러면은 상속법원이 이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유언에 대한 개시 절차라는 걸 두고 있고요. 개시 절차라는 건 상속인 등에게 유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요 알리는 절차를 개시 절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거민 절차가 비슷하게 이 개시 절차는 유언의 효력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효력 판단은 상속 증명서 아니면 소송의 문제죠. 이 개시 절차의 관할은 상속 법원이 아니고 우리는 상속 법원이 하는데 그 유언을 보관 중인 법원에서 하고 나서 상속 법원에 원본을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시 절차의 수수료, 우리로 치면 인지죠. 요거는 납부하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진행한 다음에 상속인에게 납부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 유언자가 사망 신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쭉쭉 흐름은 보시면 되겠고 이 운영기관은 법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연방공증인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30년인데 30년 끝나면은 뭐 개시 절차를 바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그 생사 소재를 탐색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30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FCDDV 유언 등록부를 운영을 하는데 뭐를 등록하느냐? 공정증서 유언 등록하고 자필증서 유언 중에서 공증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것을 이제 정보를 등록합니다. 상속인은 직접 조회를 할 수도 있고 공증인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일정 금액 미만의 상속 예금을 출금할 때는 이 유언 부재 증명서로 출금이 가능한데 일정 금액 이상이다라고 하면 공증인이 작성하는 상속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모델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가정법원, 공증인, 국회 발의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언 보관 제도의 큰 유형을 보면 유언의 집행이란 출구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 집행과 보관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 영국 같은 경우가 있고 유언이 반환되지는 않지만 이제 직권으로 국가가 집행하지는 개시 절차나 거민 절차를 집행하지는 않은 중간형 제도가 있고 독일처럼 인지하면 국가가 알아서 개시까지 해버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자필 유언 증서인과 똑같은데 어디 보관되어 있냐에 따라 이 출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유형을 볼 때 이 분리형 제도, 상속인이 반환됐다가 다시 집행되는 것은 사실 공적으로 보관되는 금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증자에게 보관하는 것보다 크게 나은 점이 없습니다. 자동형 제도는 우리 상속법제는 직권으로 국가가 상속 관계 자체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상속은 사적 영역의 문제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자동형 보관제, 국가가 거민 절차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거는 이 큰 상속법제 개정의 문제이지 단순히 유언 보관 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중간형 제도 또는 일본형 제도가 적합한데 중간형, 일본형 중에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민 절차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처럼 면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거민 절차를 면제하기는 곤란한 게 일단 크게 우리나라와 일본 묶고 그 다음에 외국 법제와 상속 우리나라 일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미 같은 경우에는 청산주의를 취합니다.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이제 상속 재산 관리인 또는 유언 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면 은행은 그 문서를 믿고 사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즉 이제 상속 관계를 금융기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3년에 공증협회에서 아니 공증 유언장 들고 가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더라, 이러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은행협회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럴 순 없다,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속 증명서가 개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상속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그런 일반 거래약관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독일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승계상속주의죠. 여기 상속 채무자가 상속 관계를 조사해야 되는 승계상속주의 국가에서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조사 판단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인데
그런데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 상당수는 법원이나 공증인이 상속 절차를 지원하고 상속 증명서라는 이런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상속 관계 조사의 부담을 오롯이 사경제 주체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상속관계 조사의 부담이 일본과 우리나라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가 더 큽니다. 왜 더 크냐? 이거는 유언의 철회 문제 때문인데요. 일본 민법은 적어도 임의 철회는, 유언의 임의 철회는 유언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재정민법이죠.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민법은 생전 행위로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이 생전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주석서나 통서를 보면 철회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철회가 용이하다, 이건 뭐냐? 유언이 성립한 후에 그것이 변화되는 가변성이 크고, 적어도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는 이 가변성을 종료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것이 오롯이 뭐가 되냐? 상속금융실무의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뭘 더 비중 있게 보아야 하냐? 상속실무의 부담을 더 비중 있게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민조서가 상속인 생전에 있었던 사정을 상속인을 다 이리 와봐 해가지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의가 있는지 진술하라고 하죠. 이것이 이런 현실적 기능이 과연 유언 보관 제도로 대체 가능한가? 안 된다고 저는 본 것이, 일단 90일 내에 작성되는 유언이 55% 제도에 포착되지 않는 철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민 절차는 철회나 타유언 부존재의 증명을 하기에 유용한 수단인데 이것을 못 쓰게 한다는 겁니다. 면제해버리면. 은행 실무기에서도 이 2003년도에 논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공정증서위원회에서 거민이 면제된 것은 메리트인 동시에 디메리트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거민 절차의 견제 기능까지도 고려한다면 보관된 유언이라고 해서 거민 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연구의 검토 결과였습니다. 특히 거민 절차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생략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언 등록 보관 제도는 이 중간형 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요체는 무엇이냐? 유언장이 반환되면은 안 된다. 반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민 절차로 넘어가되 이 절차는 국가가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청구에 따라서 한다. 유언 등록 보관제에서 중요한 거는 비밀 보장입니다. 유언은 그 자체로 법정 상속분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존재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상속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기본적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물리적 접근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상속 실무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도 안 되고, 이 유언 보관 제도는 유언법 자체의 개정과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필증서 당연히 포함되고요. 공정증서 유언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등록 시스템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 제도의 큰 축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죠. 만약에 공정증서 유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공정증서 유언이 어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이 제도가 비밀을 보장하는 이상 사실 비밀이라는 요체에서는 비밀증서 유언과 이 기능이 중복되어서 저는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녹음 유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요가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 위변조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고, 이 미래 세대와 장애인 배려 차원을 고려하면은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의 본질은, 유언 등록 보관 제도의 본질은 증거 보전인 동시에 공적 장부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이 본질에 비추어 가지고 거민 절차인 법원이 담당하는 게 맞아 보이고, 또 공적 장부에서도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죽은 사람 중에서 누가 유언을 남겼냐라고 하는 것은 전산적으로 가족단계 등록부나 이런 사망에 관한 장부가 전산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알 수 있겠죠. 이거 사람마다 뭐 하루에 900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이걸 누가 남겼는지 사람이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당연히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한 겁니다. 독일처럼요. 법원이 운영할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그 정당성이 수용되고, 법원은 등록부의 이제 시스템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도 있고, 거민 사건을 토대로 한 인적 자원, 행적 자원도 있고, 법원 행정처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관 신청을 보면 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직접 출석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본 것이 유언의 무결성 확보가 목적이고, 그리고 사망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앞에 그 통계에 비춰봤을 때 이게 직접 출석하더라도 크게 이용자의 접근성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자격을 얻으려는 부당한 영향력, 아버지 내가 할게요라는 영향력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담당 기관은 이게 21대 국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군면흡 지역의 고령자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직접 출석하도록 한다면 적어도 시군법원까지는 군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다만 요거는 법으로 정하기 곤란한 게 종합청사, 이런 뭐 지방법원이랑 뭐 가정법 붙어 있으면 두 개 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청사가 이전하면 또 밀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해야 돼서 대법원 규칙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갖춰야 될 편의성에 비추어 관할 제약은 필요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할을 제약을 둡니다. 뭐 재산 소재지, 본적지, 뭐 주소 주는데 굳이 이런 제약은 필요 없다고 보고, 심사는 당연히 형식적 심사가 돼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이 심사를 하지 법관이 하는 것이 아닌데, 이 과정에서 요원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개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보관 신청 철회도, 신청을 가서 하니까 철회도 직접 가서 하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고, 원본 반환 방법은 이제 유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파기해달라 철회하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받겠다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통지 장치는 두는 것이 맞죠. 알 수 있도록. 근데 요거는 이제 핵심은 가족관계 등록부 시스템과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누구에게 통지할지는 당연히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유언자 본인입니다. 지정을 유언자 본인이 하고, 주소 등은 법원이 직접 막 탐정처럼 조사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고, 지금은 유언자가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통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열람할자의 범위는 당연히 상속인은 조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언자가 열람할자의 범위를 넓겠다는 건 본인의 의사니까, 본인이 뭐 열람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관 상태에서 검인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은, 민법은 보관자 발견자가 청구하도록 하여 있죠. 이건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가가 하고 있으니까 보관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람한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위원이 있다면, 보관되어 있다면 다 청구해라라고 강제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고, 특정해서 청구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복수위원회 검인사건 관할은 지금 우리나라는 상속 개시직 가정법원이 하고 있는데, 독일처럼 보관법원으로 하라고 해버리면 시군법원이 해야 되니까, 이거는 현행처럼 상속 개시직 가정법원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법원이 인지대 송달료가 다 납부되고 정상적으로 길이 진행되겠다라고 싶으면은 보관법원에 원본 이제 보내라 라고 촉탁을 하면 되겠죠. 보관 기간은 일본의 50년, 이미지 파일 150년은 너무 장기간이고, 검인 절차를 없으면 모를까 유지한다면 증거 보정 기능은 검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보관소에 있는 기관은 검인을 청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보장하는 건데, 요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배려하고, 그리고 공정증서위원회 보관 기간이 20년이라는 것에 균형을 맞추어서 원본은 20년 동안 보관소에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미지 파일, 로그 파일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이 공정증서위원회 지금까지 논의는 자필증서위원만 등록하는 것이었는데, 21대 국회 발의안도 요거를 등록한다면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요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그리고 이 유언제도의 두 축이, 일본은 공정증서위원회 활용이 훨씬 많거든요. 공정증서위원이 정보가 누락되면 유언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한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증서위원도 함께 등록하고 그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편의성을 위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의 주체는 공증인이 해야지, 이거 유언자 본인이 하라고 하면은 또 온갖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 이미지 파일도 원본 그리고 다른 유언과 동일하게 20년으로 보았습니다. 녹음 유언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도 검인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유언의 내용인데, 이 등록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녹음 유언은 이론적으로 면제가 불가능하고, 그런데 녹음 파일의 원본은 지금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원본을 보관하라고 하면 그걸 유언자 사망할 때까지 당연히 보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본 파일을 USB나 CD에 저장해서 제출하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필증서 유언은 내가 제출하면서 보관 신청하면서 한번 쓱 봅니다. 그 내용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언의 무결성 담보가 이어지는데,
CD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모르고 낼 수 있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시킨 대로 찍었다가 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이 사본 파일을 한번 열람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무결성 획득할 수 있고 유언 방식을 준수했는지도 아마 심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관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격지에서 처리할 경우에 뭐 새로운 USB에 담아 달라고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폐기해 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유언자의 선택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유언은 존재 자체로 이게 법정 상속에 대한 기대와 다른 유산 분배를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 등록 보관 제도는 내용만 비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도 비밀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발견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예산 정책적 차원에서 수증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나은 수증자에게 맡기는 것과는 대체될 수 없는 이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 등록 보관 제도는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제에 하나 얻는 융화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국내에서도 지극히 생소한 제도라서 도입 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한데 다만 이제 검인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고 기관에 대한 신뢰, 등록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 컨트롤 타워와 전국적인 행정 조직까지 갖춘 법원이라면은 빠르게 제도를 안착시키고 고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방대한 자료를 정연구 담당관님이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뭐 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겠죠. 요체는 그 보관 대상, 우리 민법이 정한 5개 유언 중에서 절차와 거민을 둘러싼 여러 문제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은 4분입니다. 이양원 변호사님, 그리고 신성식 기자님, 서정희 교수님, 또 김구열 검사님이신데 서 교수님 아직 10분에 떠나셔도 시간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이양원 변호사님께 순서 이양원 변호사님 여기 지금 우리가 준비한 거 이양원 변호사님, 서 교수님, 그다음에 신 기자님 그리고 김 검사님 순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8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원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설을 하나 봤는데요. 일본 작가 아베 아키코라는 작가가 2024년에 출간해서 일본 서점 대상을 수상한 카프네라는 소설입니다. 카프네가 무슨 말인가 확인해 봤더니 그 소설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빚어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따뜻한 애정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소설의 주제도 이제 이 제목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아주 재미있는 그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도입부에 일본의 자필 유언장 보관 시스템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의 남동생이 29살 나이로 급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망 며칠 후에 도쿄 법무국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남동생이 생전에 유언장을 법무국에 맡겼고 사망 시에 그것을 전달할 상대 및 유언 집행자로 주인공, 나이 많은 누나를 지명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였습니다. 도쿄 법무국으로 가서 남동생의 자필 증서 유언장을 열람을 했는데 유언을 받는 사람 중에서 부모님과 누나인 자기 외에 남동생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이 스토리를 찾아가면서 이제 소설이 쭉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일본의 유언장 보관 제도가 이 책에 출간된 2024년쯤에는 어느 정도 일본 사회에 자리 잡혀가고 있다. 그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다.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이 후반부에도 좀 더 나오는데요. 관심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지난번에 2023년 4년쯤에 입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그냥 묻히고 다시 2026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와 거의 유사한 그 유언 상속 법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에 이미 시작을 해서 1억 2,500만이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사회적 생체 실험을 6년 동안 진행을 해서 현재 다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속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유언을 통해서 상속 분쟁의 예방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편한 유언 방식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활용이 많아져야 할 것인데 이를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필 유언장의 보관 문제라는 거죠. 원본이 하나뿐인 자필 유언장이 유언자 생존 시에는 위조나 변조나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유언자 사후에는 수유자에게 전달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고 또 국가적 수준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가 안전하게 유언장을 보관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필 유언장을 쓰도록 하십시오라고 권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 또 노노상속, 치매머니, 자산 동결 거의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이 2000년부터 자필 유언장 공적 보관 제도를 실시해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좌절이 되고 이제 또다시 새롭게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적 유언장 보관 제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입법이 시급하다라는 점을 우선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법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보관 대상 유언은 자필 증서 유언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입법을 할 때 자필 증서 유언에 한하여 공적 보관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제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디지털 유언까지 포함한 새로운 추가적인 유언장 보관 제도의 개정 의견이 제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할 때는 자필 증서 유언에 한하여 시급하게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디지털 유언 방식 이런 것들이 민법의 유언 방식 자체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보관법도 개정하면 될 것이므로 자필 증서 유언으로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관장 기관과 관련해서 이전의 두 입법 논의에는 모두 법원, 가정법원으로 관장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신속한 입법에 법원이 적절한지 유언장 보관 업무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는 이제 이 검인과 연관해서 가정법원, 법원이 관장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뒤에 말씀드릴 것처럼 검인 문제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에 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유언장을 보관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정도를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행정전산망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누가 사망했느냐, 사망한 경우에 누구에게 통지가 가야 되느냐는 법원 전산망보다는 행정전산망에서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 공정증서유언의 경우에 검인 절차 없이 유언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 취지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유언증서 유언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나 멸실 훼손의 위험이 적다. 그래서 유언에 대한 공적인 검사와 확인, 검인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인 절차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필 유언장이든 이제 앞으로 검인 절차가 좀 더 광범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펴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검인 절차를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상속인이 통지를 수령한 것이 전제가 되어서 검인의 유효성 문제, 검인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여부가 정해지게 되죠. 물론 송달을 받고 출석 안 해도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송달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고령화 사회가 돼서 유언 발생 시점이 돌아가시는 분이 100살, 90살 정도 된다. 그럼 이제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이 진행이 되고요. 자식이 서너 세 대습상속이 여럿이 이루어지면 자식의 일부는 연락이 끊겨서 행방불명이 되고 또 손자의 일부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고 송달 자체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 업무 자체가 거민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면 스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 송달 관계에서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그 상속에는 일일이 확인해서 재판으로 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상속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게 되면 3년, 4년이 걸립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필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공정증서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자필증서 유언을 통해서 공적 보관소에서 보관이 되면 검인 절차 없이 내 뜻대로 상속 관계가 이루어질사라는 그런 간편함이 몸에 와 닿을 때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보관된 자필증서 유언, 그러니까 일정한 그 자격을 검증받은 공무원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신청서를 받고 자필증서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등록하고 보관받은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서도 공정증서위원회에 준 정도의 신뢰를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명한 유언 집행을 기대하고 유언장을 보관한 유언자의 의사 또 수유자의 편의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속 분쟁 예방 백신으로서의 유언이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자필증서 유언이 널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국가는 자필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해서 유언자의 뜻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술적인 부분은 다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6년 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개정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참작을 해서 신속한 입법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실무계에서 상속 관련 업무를 해오신 이양원 변호사님의 토론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실무가가 겪는 여러 이 제도 개선의 어려움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민센터라는 또 대안을 말씀하셨고 또 일본에서는 지금 저도 봤습니다. 각이 법안으로 디지털 유언도 유언장 보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AI 시대에 그 녹음이라는 건 다 디지털 영상 될 테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한편 생각하면 그 사망자가 2020 35만인데 유언장 검인이 문제된 건 300건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현실을 놓고 우리가 볼 거냐 미래를 또 향해서 다른 방법을 추구할까 이런 문제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서정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소종입니다. 아마 2020년 일부민법 개정되고 나서 21년 한일 가족법학회가 개의호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궁금했던 부분에 질문도 오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발표자께서 비교법 연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게 꼭 상속만 전제할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등기 공식력 제도를 갖췄는지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부동산 성립요건주의에서 의사주의 취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등기라는 것 자체가 대항요건주의를 취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감이 있습니다. 아까 발표자께서도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법원에서 상속증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여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이후의 실체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는 그 방법론으로서 활용이 되거든요. 법원이 관여했고 그래서 실체적인 권리에 대한 부분이 이릉 좀 인정됐고 그러니까 등기 공신력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활용 방법과 이렇게 우리나라 아직 등기 공신력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법무부 쪽에서 이제 개정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등기 공신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물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법적 고찰이 의미도 있겠지만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 제도라는 것을 차치하고는 평면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왜 자필증서위원이 더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공증제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우리보단 조금 어렵더라는 거죠. 공증인이라고 하는 자격 요건도 솔직히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정증서 유언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저변 확대가 일본과 우리나라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좀 확인 차원에서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디폴트 값이 자필증서 유언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정증서 유언으로의 그 전환을 충분히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은 모색해봐야 될 건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뭐 딱 자필증서 유언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고 아마 이제 상속법제가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김구혜 검사님 오셨는데 아마 상속편제에서 다음에 이제 개정편이 유언편일 겁니다. 그래서 유언 방식이 바뀔 거고요.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유언 보관제도 등록제도 자체가 종래 지금 유언 방식을 전제로 하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정말 저는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왔었어야 되고 좀 더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던데 이제는 이런 상속법의 유언제도의 방식까지 같이 변화되는 시점이고 등께 공식력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인정될 수 있는 재산법 개정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이게 이제 어떤 모델을 가질지가 만들어 난 다음에 개정으로 갈지 대대적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변화가 있으면 그걸 한 번 정도는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유언 형식이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죽은 자는 답할 수 없으니까 형식의 실질을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법률행위에서 유언인 거고 그래서 아마 강한 요식성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한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유언의 방식에 대한 변화와 관련돼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녹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영상 녹화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고 디지털 유언이 인정될 거냐가 올해 이제 6월 달에 한국 민사법학회하고 가족학회 공동 주최로 하는 부분이 디지털 유언 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유언의 방식이라는 게 너무나 시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차선에서 변화에 대한 유언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그 종전 제도를 전제로 하는 유언장 보관 제도에 대한 부분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 변화까지 포함할 수 있는 보관 제도로 이제 그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지는 재정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두 번째는 신청 방식입니다.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필수는 아니잖아요. 보관조들을 의무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속을 하고자 하는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니까 당연히 보관을 안 할 거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장단점을 판단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필요한데 당연히 있는 거가 유언장이 있었다라는 그 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서면 신청으로 국한한다고 했었을 때 귀찮아하지 않는다. 맞겠죠. 귀찮아하진 않을 수 있겠죠. 서면 신청하러 간다라는 것 자체는. 그런데 서면 신청까지 해야 되는 유언 보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굳이 유인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 공정증서 유언, 심지어 유언 보관 제도에서 공정증서 유언은 뺐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정증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방식론에 대한 그 허들을 낮춰버리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개정의 방향성하고 또 한번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보관제도를 활용했었을 때 서면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하는 것도 꼭 철회를 할 경우에도 보관 신청한 자가 거기에서만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문서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죽고 나서 철회 문서가 등장합니다. 보관 신청 기관에 철회를 한 건 아니고 그럼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보관하고 난 뒤에 다른 형식으로 철회를 막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민법에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식론이 바뀌지 않는 한 보관 제도를 통해서 보관은 신청을 해가지고 보관 기관에
맡겨놨는데 철회는 아무렇게나 형식론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다 열려있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철회할 때를 그러면 서면으로 또 철회하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언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가 5년 전에 유언장을 보관 신청했을 때와 살아보니까 달라졌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서면 신청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철회라고 하는 모습은 신청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조금은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해서 철회 방법론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이 보관하는 그 유언장에 대한 철회를 직접 의사표시로 처리한 경우와 그리고 단순한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 우열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뭔가의 경중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의 활용 가치가 상당히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가지는 가장 장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유언 보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유언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제도이지 형식주의를 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식주의를 전제로 하고 이거를 전제하고 난 상태에서 이 유언 보관 제도가 있으면 그 형식주의에 대한 부분의 실효성을 이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형식주의를 완화하려고 하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나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유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다들 원하지 않고 그래서 법원에서 매번 다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충적 해석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가 계속 가정법원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번 유언 능력이죠. 유언 능력이 항상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언장 보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5년 전에 그 유언장을 제출하러 서면 제출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자가 서면 제출하러 갔다. 그 유언장을 서면 제출하러 갔다. 그 뒤에 5년 이후에 사망을 했다. 그럼 그 당시에 유언장을 작성할 시점 자체에 유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클 건가? 아니면 직접 가서 서면 제출까지 한 자가 그 당시에 유언장 작성 시점 자체에 유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의심이 더 클 것인지를 고려한다면 만약에 서면 제출을 하는 그 당시의 사정에 이미 유언장은 만들어진 상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유언장을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법원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유언장 작성 시점에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 한편으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인데 유언장 보관 제도가 있고 신청을 직접 서면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증명된다면 한편으로는 그 유언 능력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일응의 기준으로서도 제시하거나 증거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 유언장 보관 제도에 대한 신청 자체가 당신이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시점에서 유언 능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입증의 일응의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부에는 그걸 좀 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 제도가 안 되는 것보단 도입되면 당연히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어떻게 그러면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전제로 한다라고 한다면 거민제도라는 것 자체를 면제하는 것보다는 거민제도로 좀 들어가는 게 조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판 외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그러면 실질적 심사 권한이 없는 등기 공무원들이 그래도 거민 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이견이 없다라는 거가 있어야 등기를 이전해주고 이런 절차를 진행할까라고 생각한다면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만이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 거의 청구를 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등기를 격려했을 때에 대한 자기 책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인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상속법 개정 모델과 그리고 민법 재산법상의 등기 공신력 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릴 거잖아요. 만약에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디폴트값만 이번에 제정안을 통해서 잡고 향후에 대한 변화의 모습은 좀 빠른 방법으로 변화하는 방법을 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토론을 왔으니까 뭐 찬성하는 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고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자는 입장으로 두서없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입장에서 서 교수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본가지는 민법 유언 관련 개정입니다. 사실 보관제도는 곁가지에 불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거는 지지부진한 그 유언 방식, 유언 입법 개정안 뭐 책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제도 논의 벌써 이 본론에 본 바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핵심적인 문제를. 그래서 서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인 얼개라도 해서 이게 도움이 되고 향후 진전이 됐으면은 바람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신성식 기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2023년에 토론회 했을 때는 뭐 이런 아주 법률적인 조항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때를 생각하고 그냥 부담 없이 오늘 온다고 했는데 발제와 토론이 제 머리를 지금 많이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렇게 법안이 제출됐는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뭐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유언장이라는 게 뭐 굉장히 좋은 모티브가 될 것 같은데 유언장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부자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우리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유언장을 굳이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개는 저도 뭐 우리 양가의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는데 유언장과는 관계없이 물론 뭐 재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유언장 같은 거 없어도 뭐 크게 큰 분란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러면 그다음 자식들도 사실 뭐 예전보다 부모보다 더 못한 세대라고 하니까 부모의 재산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게 높아가기 때문에 소송도 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 서민 쪽으로도 이제 이런 분쟁이 더 늘어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령화 관련해서는 80대 우리 지금 지금 올해 태어난 애들의 기대 수명이 한 84세쯤 됩니다. 83세. 그건 기대 수명이지 지금 60세 여성이 기대 연명은 88세까지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84세고 80대 중반까지 살고 90대 뭐 넘어가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가면 뭐 상가에 가면 90 이상 사신 분들이 많아서 80대 초반에 돌아가시면 좀 빨리 돌아가셨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80대의 치매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한 5명 중에서 1명꼴로 치매를 앓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우리 치매 먹은이가 뭐 150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유언장 문제가 이제 좀 더 빨리 좀 진도를 해서 자리를 잡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유언장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후에 이제 이렇게 자식 간 고립 상정이 생기면 뭐 말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살인도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노후 돌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고립 상정이 생기면 가령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남았는데 어머니와 자식 그다음에 자식 간의 이게 분쟁이 생기면 이 남은 어머니에 대한 노후 돌봄이 깨집니다. 자식들이 아마 손을 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가 혼자 홀로 남으면
반드시 그 여성의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 여성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다음에 자칫 빈곤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좀 확대하자 그러면 유언장 문제가 굉장히 저는 빨리 이렇게 가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일반 제 언론인 시각에서 우리 연구관님 발제한 걸 좀 보면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기관에 대한 건데 이제 법원이 하면 안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접근성은 저는 법원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대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 같은 게 적합해 보이는데 주민센터가 전국에 한 3,500개 정도 있습니다.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연명 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일종한 정해진 포맷에 따라서 문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등록 보관하냐 그러면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이란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보관하는데 근데 이 유언장은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거기는 그 기관을 만들므로써 장점이 뭐냐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지 말지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유언장은 사실 상속은 돌아가시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이후에 발생하는데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근데 그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디지털 강국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쓰게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쓰게 하려 그러면 많이 쓰게 해서 많이 등록하게 하려 그러면 접근성 면에서 보면 저는 주민센터 쪽에 좀 끌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사망자의 한 20% 정도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상태로 죽습니다. 그리고 사망 1년 전에 대부분 사망 1년 전에 병원 신세를 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민조서의 그 비율을 보면 사망 90일 이전에 거민조서를 쓴 사람이 한 30몇 프로로 꽤 높게 나오는데 그분들은 멀쩡하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80대 이상 초고령화 사회에서 대부분 다 그런 상태로 그리고 엊그제 이제 정부에서 통합돌봄이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공간에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돌봄 시스템인데 그 대상이 지금 한 300만 대입니다. 그만큼 요양원, 요양병원 집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유언장을 쓰고 그다음에 유언장을 들고 법원 가서 이걸 직접 방문해서 보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당한 제안. 만약에 주민센터가 한다 그러면 주민센터 직원이 가서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 노인들한테 정신이 멀쩡할 때 가서 유언장 쓰실 의향이 있으면 요청하면 가서 방문 유언장을 쓸 수 없을까?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법원은 도저히 불가능할 테고 주민센터가 그런 점에서는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이 저는 더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르신들 보면 스마트폰 안 들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좀 지나면 이걸로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유언의 지금 법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관할 때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 노인이 또 동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서 CD에 담아서 노인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 들고 또 법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보관을 하는 기관에서 주민센터가 하든 법원이 하든 간에 거기 조금 전문화된 직원이 한다 그러면 이거를 따져서 당신 이거 부족하니까 좀 이거 보완하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상속자가 누군지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다 체크해서 하면 검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런 검인 절차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이 접근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라는 건 20년 전부터 사전 의료 연명 그러니까 이 연명 의료 존엄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활동을 하던 민간 사실모라는 그 모임에서 이 문서에 대해서 굉장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법에 담긴 것은 2018년입니다. 법에 담겨서 법 시행된 것은 2008년 2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고, 물론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하고 달리 그건 새로운 제도고, 이거는 지금도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가 갖다 붙여서 똑같이 접근을 할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제도를 확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좋은 방법은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을 때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시행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법을 먼저 가서 법이 가면서 법이 견인하는 홍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먼저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쟁점이 많으면 법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만 담고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으로서 그 접근성 확대 그리고 확산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김 검사님께서 법무부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예, 법무심의관실 김고열 검사입니다. 일단 그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충실하게 발제해 주시고 연구해 주신 연구 담당관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연구 보고서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보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 공적 주체가 어떤 유언을 보관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와 입법률에 대한 검토가 매우 시적절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앞서서 이제 서도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민법 개정과 관련돼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학계와 실무계의 위원분들을 이제 모셔서 위원들께 정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 등으로 유언 관련 제도에 대한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실무계 논의를 경청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법무부 의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무관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사로 짧게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친족간 분쟁이나 그 분쟁에서 파생된 분쟁들은 상당히 이제 해결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아무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분쟁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분쟁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이 제도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쟁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그 유언 보관 담당자, 이제 법률안에서는 유언 보관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유언 보관관이 그 유언 증서가 민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21대에 폐기된 법안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유언이 엄격한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절차적 그 실체적 심사를 사실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 이 유언 보관관의 확인 절차가 그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매뉴얼도 명확하게 있어야 그 어떤 추가적인 분쟁, 심지어 실체적 효력을 변동시키는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담당관님께서 그 연구해 주신 연구 보고서에 보면 독일의 사례가 있는데 독일의 사례에서는 명백하고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관 요청이 거부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법원이 일단 유언장을 보관한다. 다만 법원은 자신에 대한 피상속인이 무효 사유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을 거라 예상되면 침묵하지 않고 단순한 안내 또는 짧은 법률 설명을 통해 그런 가능하면도 방치해서 안 된다. 이런 이제 판례와 독일 법의 그 태도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경청할 만한 그런 입법례라고 판단이 듭니다.
3페이지에는 이제 거민제도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거민제도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자분들께서도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떠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거민 절차의 현실적인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비록 거민 절차가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거민 절차의 현실적인 기능이 갖는 장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언 증서 원본의 보관과 관련돼서 현재 법률안은 이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본의 존재는 어떤 분쟁 절차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필적 감정의 경우에는 사본이 있는 경우보다 원본이 있는 경우가 훨씬 신뢰도 있는 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원본이 있는지를 많이 수사기관에서도 물어보는 편인데요. 그 유언자의 사망 후에 원본을 그냥 상속인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입법이 된다면 최소한 어떤 동일성을 담보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5페이지 상단입니다. 최근에 이제 형사사법 절차가 전부 개정돼서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원본 문서를 제출했다가 나의 원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종종 있는데요. 그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문서 이용하는 법률에는 이러한 경우에 처리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업무 처리 기관이 그 전자와 대상 문서, 그러니까 원본 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원본 문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 문서, 그러니까 이미지 스캔을 했던 전자화된 문서와 전자와 대상 문서, 원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이나 유언 증서가 갖는 중요성 같은 걸 고려하면 이보다도 더 강화된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안에서는 공정증서 유언의 보관 내지 등록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공정증서 유언이 갖는 중요성과 어떤 비중을 고려할 때 최소한 등록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부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토론문에 싣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건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문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든 생각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되게 놀고 있는 땅 같은 거를 제가 가끔 등기부로 좀 떼서 어떤 분이 살까 보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물론 재외국민분들께서 모든 국가의 제도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재외국민들께서도 이런 제도가 만약 도입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재외 공관일 텐데, 재외 공관 일종의 행정부로서 만약에 법원이 이 보관 업무를 하게 된다면 위탁 업무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도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관장 사무이고, 다만 이것을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입법례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히 이제 전자정부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관영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이미 발표하신 내용이 다 드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마쳤는데 조금 시간 몇 분. 네네. 제가 순서를 놓쳤네요. 우리 지금 토론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실제법적인 변화와 연결되는 거는, 이것도 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상속 실체법과 연결되면 정말 그 스케일이 정말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도 연구 초반에 이거 도대체 연구를 어디까지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가, 실체법을 여기서 담는 거는 적정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대로 만약 그 실제법을 다 같이 한 묶음으로 개정을 한다면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뭐 작게 이 현행 제도에 한도를 얻는 이런 유언 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쪽에든 됐든 간에 사실 입법 정책적 문제이긴 한데 다만 실제법을 건드리는 순간 그 스케일이 정말 커질 거라는 것은 너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 검인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저희 학술대 패널 분께서 하신 표현 중 하나가 이 보관 제도가 존재는 확인시켜주지만 효력은 확인시켜주지 못한다. 왜냐? 철회가 쉬우니까. 유언장으로 철회했어도 죽기 직전에 내가 둘째한테 저기 내 아파트 준다고 했는데 뭐 아프니까 오지도 않고 너무 후회된다. 첫째 네가 그냥 가져라 라고 하면 철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유언장으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연구 처음 할 때 보관됐으면 생전 철회를 못하게 좀 교수님 말한 대로 좀 제약을 둬가지고 보관된 유언의 효력을 강화할 것이냐 라고 하기엔 또 이러면은 무슨 문제로 귀결되느냐? 실제법의 문제로 돌아가 버리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은행에 자필 유언장이랑 검인조서 들고 가면은 정말 많은 경우가 동의 다 받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공정증서 유언 같은 경우에 좀 덜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은행이 그 유언장의 효력은 확인은 해야죠. 근데 그 효력을 은행원이 법관도 아닌데 검인조서가 없고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면 그 은행원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검인조서가 갖는 현실적 기능이 어쨌든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한자리에 모아준다는 겁니다. 이 기능은 보관 시점에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보관 후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을 보관 제도가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느냐,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더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입력되는 시스템이 두 개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입력하고 그 행정 주민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하죠. 그래서 저도 주민센터가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검토를 할 때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구전 정촌 사무소에서는 또 너무 접근성이 높은 게 조금 프라이버시가 좀 우려된다는 그런 입법 과정에서 검토는 있었습니다. 너무 접근성이 높다는 게요. 그리고 유언 능력 같은 경우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맨 뒤에 법률안 제정안을 제안 같이 하면서 그 신청서에 본인 서명과 수증자 같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본인 필적으로 쓰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은 좀 유언 쓰는 사람이 연배가 있으니까 손글씨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미래 세대가 되면 지금 뭘로 필기하죠? 아이패드로 필기합니다. 손글씨 안 씁니다. 손글씨 쓰라면 그게 더 어색합니다. 그리고 손글씨는 뭐냐? 아프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증서가 있어도 뭐가 문제되냐면은 대조할 시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 의사 능력에도 간접 증거로서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재판이 갔을 때 시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 신청서 본인이 와서 쓰라고 하면 적어도 대조할 필적은 바로 확보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직접 보관 신청하도록 하는 것의 큰 장점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그러시죠. 예. 원래 제가 지금 약속이 있는데 일정이 있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30분이나 저를 더 늦게 만들 정도로 오늘 아주 내용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깊고 또 충분한 그 토론 주제들이 나와서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교수님 그리고 발제자분 그리고 검사님 그리고 새롭게 또 의견 주신 우리 기자님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신속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입법의 좀 타이밍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특히 소설은 제가 또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다채롭게 또 굉장히 어느 하나 빠짐없이 지금 다 쟁점이 될 만한 것을 짚어주셔서 그 저희가 지금 일단 그 아주 가벼운 입법부터 시작을 사실은 의원실에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6월 학술대회 이 내용도 좀 한번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토론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이후에 이 제도 설계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아마 여기 계신 발제 토론자분들께 좀 또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조언을 요청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
또 의미 있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무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있는 건가요? 법무부는 지금 예. 특정하게 어떤 공적 등록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돼서 뭐 깊은 연구가 있다기보다는 네. 아까 그 서정인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가족법에 대한 학계와 이제 실무계 이제 그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민법의 편제를 따라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유언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런 등록 보관제도도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법무부에서 그 논의 속도나 스케줄에 대해서 이후에 그 위원회 스케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가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적어도 올해 안에 어떤 그 일정 정도의 결론을 내실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과 좀 소통을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그 알찬 토론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종종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로써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